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그 말이 어울리죠. 그 무수한 팬들이 기다려왔던 영화 드니 빌레브의 듄이죠.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인 듄은 등장부터 장엄한 세계관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화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프랭크 허버트는 이 작품으로 SF 계열 최고의 권위를 지닌 휴고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듄이라는 소설은 대하 SF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SF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인류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가치와 철학, 이념, 정서, 그리고 갈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와 탄탄한 세계관으로 아서 C 클라크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이 작품에 비할 수 있는 건 반지의 제왕밖에 없다는 식의 찬사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답게 시리즈도 많이 나왔습니다. 듄 시리즈는 보통 6부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소설인 듄의 메시아, 듄의 아이들, 듄의 신왕제, 듄의 이단자들, 듄의 신전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모두 프랭크 허버트가 집필했고 이후 8부까지는 아들인 브라이언 허버트가 집필했습니다. 이를 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고 아들인 브라이언 허버트는 이후 프리퀄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들이 만든 작품은 아버지 것에 비해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는 그리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었고 저도 황금가지에서 출판한 소설을 읽어본 것이 전부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작품은 엄청난 작품성답게 인기도 대단해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팬도 많고 평가도 좋고 인류가 만든 역사상 최고의 SF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보니 당연히 영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작부터요. 처음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려고 뛰어든 사람은 알레한드로 조로도프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칠레 출신의 영화감독인 이 사람은 듄 시리즈의 팬임을 자처했고 이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포진을 짜지만 듄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16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16시간짜리 영화. 지금 같았으면 16부작 드라마 시리즈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절에는 그런 옵션이 없었고 결국 무산됩니다. 이게 1974년의 일이었고요. 하지만 제작자인 디노 디 로렌티스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1980년대 들어 다시 제작에 돌입하고 당대의 영화감독 에일리언의 리들리 스콧에게 메가폰을 맡기지만 하필 리들리 스콧의 형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 데이비드 린치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작품은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괴작이었죠. 영화로 만들고자 시도한 의지는 좋았지만 정작 작품성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듄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에 집어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작을 훼손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시도는 2010년대에도 이어졌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이 독이 든 성배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드니 빌레브라는 또 한 사람의 역대급 감독이죠. 문제는 드니 빌레브가 맡았다고 하더라도 듄의 영화화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 듄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듄, 굳이 번역하면 사구일까요?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황량한 사막, 그리고 사막의 법칙과 숙명을 아는 소년, 선택받은 자에 대한 서구식 이야기의 정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메시아를, 선택받은 자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의 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드니 빌레브의 듄은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설정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만 191년인데 인류의 과학기술이 생각처럼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 의하면 인류는 오랜 시간 컴퓨터와 로봇,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지만 인류는 이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로 기계에게 생각을 대신하게 만들었지만 인류는 기계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새로운 형식의 노예제였습니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사무와 모든 계산으로부터 해방되고 그저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되자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지능은 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기계를 통제해 다른 일을 노예로 삼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이념하에 뭉쳐 기계들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이를 버틀레리안 지하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원형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일 테고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해 기계를 파괴하려 했던 운동.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버틀레리안 지하드로 인해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간단한 모터와 구조로 된 기계를 제외한 모든 복잡한 것, 계산하는 것, 컴퓨터를 아예 금지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컴퓨터를 대신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 컴퓨터입니다. 보통 멘타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특수한 훈련법으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인간이지만 기계, 컴퓨터에 준하는 계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 컴퓨터는 아주 복잡한 우주 항법까지 한 번의 계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모습에서 레토 공작 옆에서 질문을 받자마자 눈에 흰자를 보이며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컴퓨터입니다. 이들은 예지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인간이 기계를 대신하고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과학기술을 포기한 새로운 시대의 인류가 바로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되는 스파이스 멜란지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스는 이걸 지배하는 자가 우주의 지배자가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스파이스의 효능은 수명 연장이거든요. 스파이스를 먹는 것만으로 노화가 멈추고 수명이 수백 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 귀족이나 황족은 물론이고 돈 좀 있으면 누구나 먹는 것이 바로 스파이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스를 오래 먹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지 능력이 개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면에서 스파이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를 오가는 데에도 스파이스가 필요합니다. 인간 컴퓨터라 불리는 항해사들은 아예 스파이스를 마시면서 살아갈 정도로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제국의 황제는 여러 대가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은 황제가 질투를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황제는 하나의 수를 씁니다. 바로 스파이스의 생산지, 즉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인 아라키스의 지배와 관리의 임무를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준 겁니다. 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면 원래 이 아라키스를 지배하던 또 하나의 대가문 아트레이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하코넨이 지닐 박탈감 때문입니다. 하코넨은 당연히 황제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황제는 아트레이데스와 하코넨을 싸우게 해서 양패 구상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코넨과 황제 사이엔 약간의 교감이 있고요. 마치 중세 유럽 가문들을 보는 것 같은 스토리와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전령이 존재한다든지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칙령을 전한다든지 계약을 위해 반지에 인장을 찍는 것만 봐도 유럽 스타일입니다. 하긴 스파이스라는 것도 인도의 향신료, 조금 더 거칠게 요약하자면 후추를 말하는 것이죠. 후추의 지배권이야말로 힘을 증명하는 일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라키스는 영원히 사막 행성으로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라키스는 테라포밍으로 연구를 통해 비옥한 행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스파이스 때문에 좌절된 거죠. 영화에서도 언급이 나옵니다만 스파이스 멜란지는 샤이홀루드가 되기 전에 모래벌레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하코넨의 휘하에서 그리고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라키스는 사막 행성이어야 하고 프레멘들은 샤이홀루드를 하나의 종교이자 신이자 만물의 창조주로 여기며 경배하고 모래벌레의 이빨로 만든 크리스 나이프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될 겁니다. 물론 이들의 운명은 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는 그 성장 과정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단 레토 공작의 아들인데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네 게세리트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종교 집단인 셈인데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로 우주를 감시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주 다양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영화에서도 표현되는 예지력과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목소리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은 곧 카리스마의 은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베네 게세리트는 자녀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폴의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가 폴을 아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베네 게세리트가 수백 년간 준비한, 정확히는 90세대에 거쳐 준비한 퀴사츠 헤더락 계획이 레이디 제시카의 다음 달 대에서 벌어질 일이었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영화에서 초반부에 폴이 베네 게세리트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레이디 제시카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너무나 강한 힘을 지니고 태어난 이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점차 베네 게세리트, 아니 퀴사츠 헤더락으로서의 자질을 발현하게 됩니다. 즉 남자이면서 예지자이자 시공을 연결하고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보는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레토 공작과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약속의 행성 아라키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코넨이 그냥 물러갈 리 없다는 것이죠.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예정대로 아라키스 행성의 지배권을 이양받고 아라키스 행성의 사람들과 융화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지만 하코넨이 준비한 방책으로 인해 크게 당하게 됩니다. 즉 하코넨은 내부에 배신자를 심어놓고 방어막을 무력화시킨 다음 부대를 총동원해서 아트레이데스를 공격한 겁니다. 황제의 도움까지 받은 하코넨은 순식간에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몰락시키고 레토 공작을 인질로 삼죠. 이때 배신자가 넘겨준 최후의 수단 독가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신들의 도움과 황제의 목소리의 도움을 받은 폴과 제시카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사막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폴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그 운명이란 자신이 아트레이데스 공작이며 하코넨에게 복수하고 황제에게 복수한다는 겁니다. 리산 알가이브로 불린 폴과 제시카, 이제 폴은 무앗딥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토록 꿈에서 보던 소녀와도 만났고 첫 번째 통과 의뢰도 해냈거든요. 이게 드니 빌레브 듄 영화의 엔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린다,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한 편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 드니 빌레브가 선택한 방식, 그리고 이야기의 단순함이죠. 프랭크 허버트의 듄은 위대한 작품이고 정말로 대단한 소설이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이야기가 그만큼 후대의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주 많은 SF와 판타지가 이 작품을 참고했다는 뜻도 됩니다. 즉 우리는 후대의 이야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 원형을 제시한 듄이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작품이 드라마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듄이나 듄의 아이들이 불만이었다면 넷플릭스나 HBO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에서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분명히 더 방대한 이야기를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왕좌의 게임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이 작품은 2편짜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등장하고 마치 폴 아트레이데스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티모시 샬라메를 내세웠지만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이게 끝이야? 가 될 겁니다. 왜냐면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고 긴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이제 끝났는데 영화가 마무리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은데 끝난 거죠. 물론 이 편에서 본격적인 폴의 영웅적인 행위가 등장하겠지만 그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한 편의 단독 영화로서 완결되지 않는다는 건 흠이죠. 시리즈 영화라 하더라도 그 시리즈 내에서 한 편의 영화는 단독적인 완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지나치게 비기닝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내부적으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드니 빌레브 특유의 연출 방식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니 빌레브가 대단한 감독이라 생각하지만 웅장한 연출과 장엄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그의 방식은 자칫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좋고 취향이며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지루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설명은 이 쉽고 또렷한 이야기도 어쩐지 복잡하게 느껴지게 하고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드니 빌레브의 연출 방식 중 하나인 느림에 문제가 있습니다. 컨택트도, 블레이드 러너 2049도, 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 뒤로는 천천히 정말 느릿느릿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저 역시 좋아하지만 이 느린 연출이 긴 영화를 보는 훈련이 덜 된 혹은 내성이 많이 생기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늘어짐으로 지루함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게 드니 빌레브 특유의 스타일로 자리 잡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장점은 엄청납니다. 이 영화가 지닌 시각적인 매력은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기막히게 만들 정도로 비주얼이 훌륭했습니다. 영화로 표현된 여러 설정들이며 비전을 보듯 미래를 바라보는 폴의 시선도 잘 드러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몇몇 장면은 너무 대단해서 다시 보고 싶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이 마법이 풀려서 좀 지루해지지만 그래도 훌륭하죠. 비주얼과 사운드가 동시에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뛰어난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사막의 뜨거움이, 사막만이 주는 특유의 황량한 분위기와 색감이 귀를 울리고 가슴을 치는 음악의 웅장함이 영화관을 가득 메웁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왜 영화관에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로망이 여전히 듄에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듄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게임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계속 만드는 이유는 이 작품이 지닌 로망입니다. 선택받은 폴이라는 청년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세우고 복수하기 위해 사막으로 표현되는 거친 세계에 발을 들이고 그걸 이겨낸다는 이 전통적인 영웅서사가 특유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 이것입니다. 지루함을 좀 버텨내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이토록 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영화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듄 시리즈의 팬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좋은 영화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완벽한 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드니 빌레브의 작업은 정말 대단했지만 이 작품을 보고도 쉬이 만족스럽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작품의 이름이 듄이기 때문일 겁니다. 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소설 듄을 읽어본 팬의 마음으로는 7점에서 8점을 줄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합니다만 팬심을 거두고 보면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수작에는 못 미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드니 빌레브는 늘 좋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듄을 하나의 영화로 만드는 작업은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드니 빌레브인데도 말이죠. 나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